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 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에서 작은 필름 카메라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단순하고 조용했고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흘러온 방향 그대로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일상 한가운데로 거칠고 차갑고 또 낯선 바람 같은 한 아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사진관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루 동안 낡은 필름을 받고 현상액 냄새를 맡고 사진을 건져 올리는 반복된 일상이지만 저는 그런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겨우 지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현상기에서 돌아가는 모터 소리, 사진이 물 위로 떠오를 때 나는 미세한 파동, 필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흔적. 이런 것들이 제게는 어떤 사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진관의 하루는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 열림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싫어한다는 표정, 차갑게 내리깔린 눈빛, 검은 제복 같은 교복, 평범한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고 저는 그 슬픔을 오래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슨 목적으로 사진관에 자꾸 오는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필름을 맡기고 때로는 흑백 인화를 부탁했고 어떤 날은 그냥 사진관 안에 서서 현상액 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있다 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편한가 싶어 다가가도 그는 대답을 최소한으로 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은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편하면 자주 와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를 처음 본 날부터 뭔가 아는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관 한쪽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필름 사진에 시선을 오래 두셨고 그 사진 속 한 여자의 얼굴을 거의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할머니가 그 사진만 바라보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오늘보다 훨씬 젊고 예뻤고 어딘가 슬픈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진관에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아이가 단순히 사진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도윤은 사진관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리송하고 불안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 얼굴과 닮았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어딘가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깊은 결핍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아왔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는 편지. 이수진이라는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오래전부터 열리지 않던 문이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고 아픈 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진 먼저 챙겨라. 그리고 편지도. 저는 이유를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게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제 삶도 함께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깊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의 눈빛이 제 어머니랑 닮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자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스케치북에 이 사진이랑 닮은 그림이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었는데 눈빛이 너무 똑같아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더 닮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은 할머니를 닮았고 할머니의 사진 속 얼굴은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살아온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편지와 사진, 도윤이 말한 어머니의 스케치북,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이름 이수진. 저는 마음 한쪽이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갈라짐 사이로 오래된 비밀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그것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진관 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이 사진의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었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할머니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찾아봐요. 할머니의 사진이든 당신 어머니의 그림이든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의 이야기는 아주 조용한 사진관에서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 눈빛이 우리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평온했던 일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과 사진 속 얼굴의 주인을 찾기로 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매 순간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면 먼저 벽에 걸린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되었고 할머니가 왜 사진을 지우지 않고 계속 걸어두었는지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숨겨놓았는지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을 피했는데 그 침묵 속에는 분명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할 타이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사진관 문을 열고 필름을 정리하며 정돈된 하루를 보내려 했지만 마음은 전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곧 올까봐 현상기에 넣어둔 필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가게 앞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도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이 열렸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하게 놀라서 잠시 멈칫했는데 도윤의 표정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둡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제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어제 얘기한 거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걸요?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작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 중 하나예요.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채화로 그린 여러 얼굴이 있었고 모두 아름답고 섬세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얼굴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얼굴이랑 닮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그리면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뭐라고 남기셨는데요?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절대 잊히지 않는 이름. 그 말은 제게 이상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저도 모르는 제 과거가 그 한 줄에 녹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절대 잊히지 않는 이름.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이 혹시 할머니의 과거일까? 혹은 제 인생과 연결된 이름일까? 이 두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때 도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서 씨, 혹시 할머니 성함이 이수진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서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윤은 아주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이름이 어머니의 스케치북에도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수진을 잃었다. 그게 마지막 메모였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 이름을 할머니 방에서 찾았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도윤의 어머니 기록에도 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는 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모른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잊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도윤 어머니의 스케치, 그리고 제 얼굴과 닮았다는 말들.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 퍼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윤의 할아버지 세강그룹 회장 강도현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관 앞에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문을 닫아 걸었지만 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하는 분이 민서 씨 맞으시죠?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민서인데요. 여기 서류 좀 받아주시죠. 남자는 봉투를 건네고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강그룹 신사업 부지 개발로 인해 이 골목 전체가 철거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관도 포함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관은 할머니의 지난 삶이었고 저와 할머니의 마지막 공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곧 사라질 위기라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말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젖은 기침을 하며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소식이 할머니 몸을 더 해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잡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사진관 철거된대요. 도윤은 그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어요? 세강그룹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강그룹은 그의 집안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할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밀어내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고 도윤의 얼굴도 점점 더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사진관으로 찾아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 철거 건 이상해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도윤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프로젝트에 이런 구역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서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사진관을 꼭 없애고 싶어 해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왜? 도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진관 벽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사진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숨결 속에 그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도윤의 어머니 기록에도 그 이름이 있었는지, 이 철거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든 것이 불길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우리 회장님 만나야겠어요. 이 문제는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분은 도윤의 할아버지이자 세강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들이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흐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제 삶이 거대한 재벌과 연결되고 그것도 피해를 입은 쪽이 되어버린 현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거 예고장도 사진 속의 얼굴도 도윤의 어머니가 남겼다는 메모도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제 손에 카메라를 쥔 제 손을 조심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을 만나도 되는 건가요? 그러자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일에서 피해본 사람은 민서 씨이고 거짓말을 한 사람도 민서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저는 그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윤과 함께 세강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면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그 건물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윤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안내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직원은 우리를 조용히 안내해 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내려다보는 풍경이 무서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지만 도윤은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앞장서 걸어가자 웅장한 사무실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군, 정말 회장님을 뵙는 게 본인 의지 맞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뵈어야 합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실 내부는 매우 고요했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강그룹 회장 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체격이 크다거나 눈빛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한 사람 특유의 깊은 주름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권력이 그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넌 갑자기 왜 나보자 한 거냐? 그리고 이 아가씨는 누구지? 그 질문에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저를 그의 앞에 세웠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민서 씨예요. 회장님의 재개발 서류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 강도현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길로 서류를 확인하는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재개발?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봐라. 도윤은 그동안 조사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말했습니다. 누군가 독단적으로 서류를 꾸미고 재개발을 가장해 사진관을 포함한 골목을 철거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얘기를 들으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묘하게 감정이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회장은 문득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정민서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말을 잃었고 눈이 아주 천천히 커졌다가 다시 찰나의 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민서. 그는 제 이름을 넘길 때마다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 강도현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진관 벽에 걸린 그 사진을 보는 것과 같았고 그 사진 속 얼굴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은 말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은?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이름 이정민.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장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거의 숨을 내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정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이정민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 강도현은 벽 쪽에 손을 짚으며 아주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숨을 잃은 사람처럼 무언가를 견디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그 사람, 그 아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회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시는 겁니까? 민서 씨가 누군지 정말 알고 계신 겁니까?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덜덜 떨리며 나왔습니다. 나는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계속 엇갈리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 말했습니다. 민서, 너는.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서들이 달려왔고 방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멀리서 들리는 듯 아득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겨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혹시 회장님이 아는 그 사람이 제 어머니였던 건가요? 도윤은 충격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는 이름이 민서 씨 어머니 이름이라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관이 노려진 이유, 모두 몰래 진행된 철거 서류, 회장의 얼굴에서 나타난 공포, 그리고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이름 이정민. 모든 퍼즐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가 평생 가슴속에 숨겨온 이름, 도윤 어머니 스케치북 마지막 메모의 이름, 그리고 회장이 지금조차도 입에 올리기 힘들어하는 이름. 그 이름은 이수진. 제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회장이 그녀와 어떤 관계였을 가능성. 그 순간 저는 몸이 소름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다음에 마주할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듯 의자에 몸을 기대던 그 모습은 권력을 가진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연약한 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제 안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고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과연 제게 있는 걸까요? 비서들이 회장을 부축해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고 난 뒤 도윤과 저는 잠시 회장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오자 저는 마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너무 충격이 컸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전 사진 속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감정,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나 어쩌면 회장님이 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회장의 오랜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서 양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쉰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별실 안에서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잠시 착용한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는 제게 아주 오래된 상실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그분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어떤 관계였길래?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정민서. 내 어머니는 이름을 바꾼 거야. 이정민이 아니라 이수진이었다. 그 이름. 저는 그 이름을 도윤의 어머니 유품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어머니와 그 이름이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어둠 속의 단서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회장님과.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의 주름 사이로 고인 눈물 한 방울이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내 아이를 임신한 채 나를 떠났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제가 가장 듣지 않으려 했던 말이 제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회장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의
그는 제 말을 대신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인 것 같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몸이 굳었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들이 뒤섞이며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어딘가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공허함이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왜 혼자 저를 낳게 했고 왜 이런 비극이 생겼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회장이 아니라 재벌 가문의 장손으로 살아야 했던 남자였다. 가문이 강요한 약혼이 있었고 반대하면 모든 것을 잃는 시대였다.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건 변명이다.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그때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내 어머니와 너를 버린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드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제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한 가지만 부탁한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검사를 하자. 내가 내 딸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원으로 이동해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제 눈이 결과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회장은 그 결과지를 보고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다. 너를 지키려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너희 둘을 다 잃었다. 그 울음은 재벌 회장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 사람을 잃고 잃어버린 딸을 19년 만에 찾은 한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어머니도 혼자였고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회장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다. 너를 억지로 부를 자격은 나에게 없다. 다만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달라. 그 말은 상처를 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천천히 마음속에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19년 동안 묻혀있던 인생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 깊게 파여 있어 아프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답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일부러 시간을 피해 다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뉴스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숨겨진 혼외자가 있다는 것, 그 딸이 오래전 버려진 첫사랑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처음엔 기사 제목을 보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식집에 들르는 손님들이나 사진관에 필름 맡기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보태며 누군가는 회장의 위선을 욕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딸을 찾는 게 무슨 의미냐고 비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향해 안쓰러운 눈길을 주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저를 힐끔힐끔 훔쳐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럴수록 더 자주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유리문을 열고 들어와 별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가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는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민서 씨 인생을 아는 건 민서 씨랑 몇 명 안 돼요. 귀 기울이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회장님의 뉴스는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딸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세운 재단 자금의 일부가 편법으로 움직였다는 의혹, 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저희 동네 사진관을 포함한 상권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계획까지 하나둘씩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사진관에 앉아 먼지를 닦고 있는데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인 얼굴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거 너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신문 일면에는 회장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아래에는 세강그룹 회장,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과 숨겨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장님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저는 제 가문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고 그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가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제가 버린 사람들 앞에서, 제가 빼앗은 살들 앞에서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책임 회피일까? 그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혀 머릿속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내 엄마 이야기하던 그 사람 맞겠지. 참 오래 돌아왔네. 너한테는 미안한 어른이기도 하고.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화 안 나는 건 아니지. 내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옆에서 다 봤는데 어찌 화가 안 나겠니? 근데 말이다 민서야. 사람이 평생 자기 죄를 안고 산다는 게 버리기도 해. 저 사람은 이제야 자기 죄를 인정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그 죄를 매일 떠올리며 살아야겠지. 용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결국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 문턱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더 이상 그룹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 저와 할머니를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한다고 안 없어진다라 민서야. 한 번은 만나야 내 마음도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사진관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뒤 그는 검소한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던 위풍당당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폭도 작았고 어깨도 내려가 있었고 눈 위에 내려앉은 주름들이 이상할 만큼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서. 할머니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도 못 본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보는 거지 뭐. 말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묘하게 긴 세월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의 저와 닮아 있었고 동시에 제가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낸 사진이다. 그때 나는 겁쟁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도 넌 겁쟁이였지. 이제 와서 바뀐 건 뭐냐?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사과를 지금이라도 딸 앞에서 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거대한 숫자와 실적을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소리내 울음도 마음대로 못 내고 살았을 것 같은 한 늙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혼자이셨는지 끝까지 말해주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누구의 딸이었는지 몰랐던 것. 이제야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다. 그래서 널 붙잡지 않겠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선택하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 말은 제게 이상할 만큼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건 미움과 거절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하나 묻자.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다고? 돈으로 갚을 거냐, 건물 하나 줄 거냐, 재단이라도 만들어 줄 거냐? 그런 걸로 이의 삶이 다시 채워질 거라 보냐?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재단 이름에는 내 이름 대신 너희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허락해준다면 이 동네 오래된 상점들, 사진관 같은 곳이 다시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지 않게 돕고 싶습니다. 필름 사진관을 지키고 싶다는 말을 했었지요. 그건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지키지 못한 걸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일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진관 이야기를 그와 나눈 적은 한 번뿐이었지만 그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사진관 내부를 떠올렸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카메라들, 할머니가 정리해 놓은 낡은 앨범들, 그리고 제가 새로 걸어둔 흑백인물 사진들. 도윤이 그때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민서 씨한테는 보여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 재단 얘기든 상점들 돕는 얘기든. 진짜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은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나는 이제 너희 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눈물 섞인 화해도 아니었고 완벽한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덮어두었던 진실을 드러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첫 약속을 서로 확인한 정도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강그룹 이사회는 회장님이 내놓은 사임서를 공식 수리했고 새 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가 몰락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층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여러 번 다시 고개를 숙였고 몇몇 개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일부러 뉴스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관에 오는 손님들 중 누군가는 말해주었습니다. 그 회장이 말이야. 어제 저기 공단 쪽 철거된 동네 갔다더라.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대. 보기 드문 모습이긴 하더라.
세상은 그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쇼라고 했고 누구는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제 감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사진관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전시회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저는 뜻밖의 제안에 놀라 웃었습니다. 전시회요? 제가 뭘 한다고요? 도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사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사람 얼굴 찍을 때랑 오래된 거리 풍경 찍을 때 뭔가 남겨두려는 마음이 사진에 다 묻어나 있어요. 지금 민서 씨 인생도 이 동네도 사진관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진지하게 봐준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전시회 같은 건 돈도 많이 들고 장소도 필요하고. 도윤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해결됐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그분이 본인 재단 이름은 절대 안 넣는 조건으로 청년 작가들 첫 전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으면 좋겠냐고 물으셔서 제가 민서 씨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도윤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미묘한 감정 하나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마음을 열어본다는 느낌. 그렇게 준비된 작은 사진 전시회는 오래된 필름 사진관 2층을 손질해서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사진관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공사 인부들과 필요한 장비, 비용을 조용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진관 입구에는 작은 문구 하나만 붙었습니다. 미완성 가족들의 초상을 담은 첫 번째 이야기.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인물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등, 마을에서 오래 분식집을 하던 아주머니의 미소, 공사장 앞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노인의 옆모습, 그리고 사진관 앞에서 필름을 들고 웃고 있는 도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회장님의 뒷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얼굴이 아닌 뒷모습만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그 사진을 보여줘야 할 날이 올까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왔고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조심스레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단 아래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계단 쪽을 바라보다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수트 대신 단정한 카디건과 셔츠를 입고 아주 조용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의 뒤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1층 계산대 옆 의자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용히 사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일부러 그의 옆으로 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할머니의 손등을 찍은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름 깊은 손등 위에 놓인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다음으로 그는 거리 풍경 사진들 앞에서 멈춰 섰고 마지막에는 전시회 맨 끝에 걸어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 그 사진의 제목은 아주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는 자신의 뒷모습이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둘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를 위해 걸어둔 사진이냐? 저는 잠시 침묵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찍은 건 아니었는데요. 찍고 나니까 이 사진은 계속 기다리는 사람 같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늦었고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서 복도 끝을 바라보는 사람. 그 말에 회장님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나는 내가 허락한다면 이 사진 앞에서 평생 서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내 벌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제 안에서 오래 버티고 있던 벽이 아주 조금씩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용서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안고서라도 조금은 걸어가 볼 것인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는 마치 아주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 열어젖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깥에 찬 바람이 밀려 들어오면서도 동시에 공기가 맑아지는 그런 순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가 된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러줄 줄은 몰랐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대신 화도 내고 싶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 삶을 미움만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아서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을 한번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한 만큼만 그 거리 안에서 살겠다. 그날 전시회는 여러모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 제 상처를 마주했고 아버지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죄를 마주했습니다. 도윤은 그 전부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전시회를 나가고 저녁이 깊어갈 무렵 전시장 안에는 우리 셋과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누구도 너한테 강요하지 못해. 근데 내가 오늘 발을 한 걸음 내디딘 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도윤은 제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한 명 가족이 생긴 거네요. 좀 늦게 도착한 가족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사진관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곳을 다니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세간의 관심이 줄어든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변하려고 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저는 학교로 복학했고 사진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필름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카운터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그룹 일 대신 사회복지 쪽 공부를 시작했고 가끔은 제 과제 모델이 되어 사진 속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을 결정하는 건 결국 함께한 시간, 서로를 향한 선택, 그리고 상처를 마주할 용기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버려진 아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표정으로 제 마지막 사진을 남기고 싶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피로 이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중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내고 계시는 여러분, 부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장면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